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 심장부를 전격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고 이란을 향해 항복하라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중동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룸에서 벙커버스터가 투하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는 포르도는 끝났다라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트럼프는 포르도와 나탄즈, 에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이란의 핵 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는 종전에 동의하고 평화를 구축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더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Most of them can be taken out in a matter of minutes. 미국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지 9일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단행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Your bold decision to target Iran's nuclear facilities with the awesome and righteous might of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history. 미국 언론들은 이번 공격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며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미국이 기습적으로 공습에 나선 건 이란의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은 그만큼 긴박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B-2 폭격기 6대, 무게 13톤이 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12기가 실려 투하됐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도 수십 발이 발사됐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 내용은 변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공군 기지에서 출발한 B-2 폭격기 6대가 이란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일요일 새벽입니다. 37시간 동안 쉼없는 비행 끝에 작전은 긴박하게 수행됐습니다. All planes are safely on their way home. Congratulations to our great American warriors. 이란 핵 심장부로 알려진 산악지대 지하 80m 아래 요새화된 포르도 핵시설에 최소 벙커버스터 6발이, 나탄즈엔 벙커버스터 2발과 이스파한 핵시설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 등이 발사됐습니다. Consequential moment. U.S. presidents of both parties over the last close to 2 decades have decided not to carry out military strikes on Iranian nuclear facilities. 땅 및 깊숙한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13톤이 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이번 공격에서 최초로 사용됐는데 최대 60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 같은 지점에서 연속 폭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벙커버스터로 꼽힙니다. It would be multiple strikes kind of barreling down into that target set over time, kind of drilling down towards the target. 일각에선 이란이 핵시설에 어떤 종류의 콘크리트를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해 피해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이 직접 이란을 공격한 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다수를 발사하며 반격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핵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면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호리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이 첫 반격으로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A missile fire hit right inside of a building complex behind me. We've already transported around 5 injured. 이란 정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핵시설 내 핵심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피해는 없었다며 핵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پس ممکنه در سابقه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هم زیاد هستش که بلوف بزنه بزرگنمایی بکنه و مدعی شده باشه.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실상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군 수천 명이 주둔하는 이라크 아라사드 공군기지 등에서 이란의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The 40,000 U.S. personnel and troops in the region have now become targets for potential Iranian reprisal.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훨씬 더 강력한 무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암살될 경우를 대비해 후계자 3명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기반이 약해진 이란의 대응이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심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낮 1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지난 20일까지 이란 교민 37명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시킨 외교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교민 19명을 추가로 안전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확실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부 인사의 대참 문제에 대해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통상 협의를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느 정도 예고는 됐습니다만 미국이 새벽 사이 전격적으로 이란 주요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중동 지역은 말 그대로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토를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 참전하면서 사실상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이 본인이 직접 관여돼 있지 않는 국제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상당히 이제 이전 사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벙커버스터라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최신형이라고 하고요. 네. 12기가 투하됐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갖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벙커버스터 지금 GBU 57 슈퍼 벙커버스터입니다. 가장 최신형이고 거의 13점 그러니까 거의 14톤에 가깝습니다. 한 발에. 한 발에 14톤. 한 발에 14톤이에요. 거의 14톤. 예, 14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2발을 포르도 핵시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때렸어요. 그렇다면 지하 100m에 있는 핵시설 거의 다 완전히 제거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상 시설만 붕괴졌지 지하 시설은 아직 그대로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모두 파괴됐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란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별 피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란 측 어떻게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란은 기본 원래부터 그렇게 어떤 자국 내 피해가 있으면 처음에는 숨기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 사항을 국제사회에 알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실제 상황이 곧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군요. 이제 보도가 되기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은 백기투항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란에 남은 옵션은 세 가지죠. 중동 지역에 나와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네.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주변의 걸프 국가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예, 미국의 이제 강력한 네. 전력 자산이 지금 중동 지역에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선 외에 또 다른 미국과의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어떤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격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한데? 이란이 할 수도 있지만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가 있습니다. 예. 친이란 민병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 후티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를 지나는 미국 섬을 공격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이란이 그냥 여기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 분명히 보복 공격한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어떤 방식이든지 최소한의 어떤 자기네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봅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토 회의 참석을 할까 말까를 고심하다가 이제 결국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토 회의에 모이는 그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와는 이제 우방국들인데, 글쎄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결정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된 바로는 국내 현안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중동에 지금 아주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에 남아서 이런 모든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자, 그렇습니다. 나토 중요한 국가고요. 지금 중동 사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 가게 돼서 사실상 저는 좀 서운한 면이 좀 있습니다. 좀 가서 한국의 어떤 외교력에 맞는 역할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성일광 교수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특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추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당선 인사를 건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취임 18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점심 식사를 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 건데 원형 테이블엔 형형색색 국수가 나왔고 이 대통령도 파란색 바탕에 빨간 줄이 들어간 넥타이로 협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뭐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이 대통령의 추경안 조정 시사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추경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빚 탕감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 때문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대통령님 잘 아실 겁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우려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동을 통해 여야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은 없었지만 대통령실은 단절된 대화를 복원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여야가 내놓은 공통공약부터 빠르게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산 형성 등 계속해서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야당 청문위원을 저격한 글을 SNS에 올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가 부적절하고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명 재고 요청에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당장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이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시한인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족과 전 배우자를 제외한 5명의 증인 요청도 거부당했다며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찬에 앞서 사법부 독립을 포함한 7가지 국정 방향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를 마치면 남은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해달라며 여권 입장에선 민감한 주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대 인사가 끝나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작심한 듯 국정 방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리한 재정 확장을 경계하고 초당적 외교협력, 투명한 인사 등 7가지 사안을 당부했는데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여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멈추고 대통령 본인 재판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해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부터 변해야 한다고 맞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협치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임을 두고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임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치권이 일단 협치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습니다. 105분간의 여야 지도부 회동 의미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여야가 오늘 구체적 협의를 한 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회동은 이 공수가 바뀐 여권과 야당 간의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회동 이후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각각 간담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방점에 둔 내용도 서로 달랐습니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하시면 감안하겠다고 물꼬를 트니까 야당이 곧바로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언급했습니다. 향후 야당이 어디에 대여 투쟁에 포커스를 둘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현재로선 여권도 수용 의사가 없어 보이죠. 대통령의 실천을 보고 앞으로의 협치 의지를 가늠하겠다고 한 만큼 이 접점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였는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가장 두드러진 것 같은데 양측 모두 어떤 전략적 고려를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첫 여야 지도부 회동임을 감안하면 표현의 수위가 높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다라고 했고 총리가 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민주당은 여러 명이 흔들면 그 인사는 망한다고 정면 반박했는데요. 여대 야소 입장인 국민의힘으로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재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고요. 반면 민주당으로선 첫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 방어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여야가 오랜만에 마주 앉은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AI와 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 입장차가 크지 않은 공통 공약 입법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은 것과 이란 상황 등 대외 상황을 함께 논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출마 후보가 좀 압축되는 분위기죠? 네, 당초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일단 내일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일찌감치 도전장을 낸 정청래 의원과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선출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1년 동안 당대표직을 수행하게 되지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임기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친명계인데요. 경쟁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직 경선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누가 더 명심에 가까운지에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출사표를 낸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소위 수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비명계 전해철 전 의원과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왕수박이라는 비난을 받은 겁니다. 정 의원은 겉도 속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충심으로 가득 찼다면서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55% 반영되는 만큼 이 권리당원의 표심이 제일 중요한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역시 출마 선언 이후 이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하는 선명성 경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 초기인 만큼 누가 더 이 명심에 가까운지가 이 승패를 결정하게 될 거란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요란했던 장마가 잠시 물러간 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야외 수영장도 어린이 대공원도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튜브 위에서 물장구를 치고 서로 물총을 쏘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지난 금요일 궂은 날씨 속에 개장했던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은 오늘 날이 개면서 이용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나들이 겸 나왔어요. 더웠는데 시원한 물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이곳은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물속에 발만 담가도 더위가 한결 가시는 느낌입니다. 서울 뚝섬과 잠실, 여의도 등 6개 한강 야외 수영장이 지난 금요일 동시에 개장했습니다. 지난해 31만 명이 한강 수영장을 찾았는데 올해는 운영 기간을 13일 더 늘려 8월 31일까지 문을 엽니다. 개장하고 나서 이틀 동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올해는 좀 꾸준히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그늘막 아래서 따가운 햇살을 피하며 무대 위 공연을 즐기고 긴 줄이 늘어선 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에선 아이들 얼굴에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집니다. 얼굴이 보이니까 잘 보았어요. 맑은 날씨 속에 어린이 대공원에선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 축제가 열렸습니다. 장맛비가 그치며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0도, 광주 29도, 강릉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갔지만 사흘간 최대 1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 고창에서는 성벽이 무너졌고 경남 거제에서는 댐물이 넘쳐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국가사적 145호로 지정된 전북 고창읍성입니다. 성벽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진 돌무더기 위로는 파란 방수포가 쳐졌습니다. 간밤 내린 비에 4m 높이 성벽이 무너져 고창읍성 둘레길은 통제됐습니다. 비가 이틀 동안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소리도 엄청 컸고요. 두려웠죠. 아예 나가지를 못했죠. 애들도 걱정 많이 되고 밖에 나갔는데. 남원에서는 폭우로 인도가 푹 꺼지면서 시민 한 명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에서는 연초댐 물이 넘치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새벽 3시를 기해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저 다리 밑에까지 그지 막 쳤어요. 그래갖고 내가 막 겁이 나가지고 이게 될 때 아닙니다 이거는.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경북 문경 신선암봉에서 하산하던 등산객 3명이 범람한 계곡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는 충남 청양에 최고 194mm, 전북 진안에 187mm 등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부터 남부와 중부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관광지를 돌며 비싼 비용을 받는 불법 행위도 기승입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성산항 여객터미널입니다. 우도행 배를 기다리는 중국인들이 가득합니다. 표를 끊고 남은 시간 쇼핑도 즐깁니다. 우도 관광을 즐긴 한 중국인 일행이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 승합차에 대기합니다. 이들 중국인 10명이 지불한 차량 이용 비용은 3,800여 위안,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는 가이드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이동 수단으로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가이드는 회사에서 시켜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합니다. 저희는 직원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인지는 알아요. 근데 어차피 중국인들은 여행 SNS 등을 통해 관광 예약을 주로 하는데 무등록 업체 등이 이곳에 직접 홍보글을 올려 이용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편리한 그 중국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 들어 무등록 여행업과 무자격 가이드 각각 7건, 유상운송 24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은 각 지자체와 외국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라는 이 중국 캐릭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십 배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고 신상품이 나오면 오픈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기 비결이 뭔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신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트럭이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에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람들이 많이 줄이 서 있었어요. 거의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건 중국 완구 기업이 만든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블랙핑크 리사, 세븐틴 부승관 등 K-팝 아이돌들이 들고 다니면서 품절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면 사람들이 다 매장에 줄 서 있고 다 새로 고침 빨리 하려고 하고 티켓팅 하듯이. 온라인에서는 희귀 제품이 정가의 40배 넘는 가격에 판매되기도 해 재테크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부부 인형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 사게 됩니다. 인기 제품이 나오면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부 소비자들은 로또처럼 반복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성공적인 마케팅 수법일 수 있지만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기대를 하게 만들고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열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중국에선 관영 매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충동 구매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면서 라부부 판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규제에 묶인 강남 3구를 넘어 성동, 마포 등 주변 지역까지 불이 붙으면서 지난주 서울 집값은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800여 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일명 대장 아파트. 공인중개소마다 매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거래 계약을 처리하느라 북새통입니다. TV조선에서 나왔는데.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는 매물이 없습니다. 물건은 없는데 매수 문의가 너무 많아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마포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노도, 강 등 외곽 지역도 상승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동안 10%까지 뛰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도 수도권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공급에 대한 기대 불안이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수도권 신도시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합니다. 오후엔 1호 기소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투입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앞서 7차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투입됐던 검사 10여 명이 특검으로 소속을 받고 공소유지에 나서고 박억수 특검보도 검사석에 앉습니다.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특검이 공판을 맞는 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불법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며 변호인 출석이 필수적인 형사사건에서 영장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 최장 6개월 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특검과 협의 중인 경찰 특수단은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전 세계 먹는 물 산업은 300조 원이 넘는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지금은 유럽과 북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한반도 곳곳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물로 그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현지에서 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파란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모습입니다. 천지에서 지하로 스며든 물은 40년에 걸쳐 조금씩 흘러가며 자체 정화작용을 거쳐 내두천의 한 수원지로 솟아오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45km 떨어진 이곳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로 하루에 500ml 생수 1,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식품회사가 축구장 40개 규모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수는 비싼 가격에도 중국 시장에서 25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在中国比起自来水人们更倾向于购买瓶装饮用水这也成为一种普遍的现象越来越多的消费者呢对更干净更高品质的矿泉水表现出浓厚的兴趣
라면이나 김 같은 다양한 K푸드가 세계를 누비고 있지만 먹는 물은 아직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품목입니다. 물류비가 많이 드는 데다 해외 업체에 비해 아직 브랜드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도 우수한 품질과 K컬처를 앞세워 해외 영토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국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좀 위치되는 분도 다 좋은 물 잡혀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풀면 물로서 점점 지금 10년까지 해보는 기반을 가졌고. 전 세계 생수 시장 규모는 약 330조 원. 알프스와 남태평양 생수가 장악한 시장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반도 곳곳에서 길어올린 K생수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요즘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스테이블 코인을 꼽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일단 들썩이고 있는데 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건지 노도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노 기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높은 관심, 요즘 주식시장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급등한 결제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2만 원대 후반이었던 카카오페이는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다날도 이달 들어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모두 스테이블 코인이 지불 수단이 되면 결제업체가 수혜를 볼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네, 흔히 코인하면 디지털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기 때문에 결제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달러나 유로와 같은 실물 화폐 가치에 1:1 연동시켜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요. 발행을 할 때도 국채나 실물 화폐를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기존의 코인과는 다릅니다. 코인을 찍어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달러라든가 유로 아니면 금 같은 담보물을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의 가장 큰 차이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실물 화폐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나요?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미국 마이애미나 두바이 등에서 커피를 사거나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터키처럼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스타벅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적립된 선불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울 남산타워에는 암호화폐 현금 인출기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여권 인증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시세에 맞춰서 원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외국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Only with passport authentication, I can exchange coins, and there is no need to do another exchange activities. I can recharge my card, and this makes my traveling for Korea so much more convenient. 네,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침투를 했네요. 그런데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국내는 아직 관련법이 없어서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여야 후보가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공약하는 바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부정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발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과거 폭락 사태를 겪었던 테라나 루나 코인 역시 이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만큼 안정성을 맹신하기보다는 금융사고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역대 최초 1,000만 관중을 돌파했던 프로야구의 인기가 올해는 더 뜨겁습니다.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매진인 사상 초유의 열풍에 KBO는 조심스레 1,200만 관중을 전망했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식을 줄 모르는 프로야구의 인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잠실 야구장 앞이 야구 팬들로 북적입니다.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의 맞대결을 앞두고 팬들은 한껏 신이 났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꼭 홈런 치시면 좋겠고 선수들 아무도 안 다치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곰돌이가 쌍둥이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역대 최초 1,000만 관중을 돌파했던 프로야구의 인기가
올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역대 최소 경기인 350경기 만에 6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종전 기록을 68경기나 앞당겼습니다. 만년 하위권의 서름을 씻는 한화의 대약진을 비롯해 LG, 롯데, 기아 등 전통의 인기팀들이 상위권에 자리하며 흥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티켓 구하기는 전쟁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치른 350경기 중 절반에 가까운 169경기가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빈좌석이 없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오늘 경기 하면은 직관 총 40경기 왔거든요. 18, 19년도 그다음에 코로나 시즌 그때에 비하면 정말 확실히 어려워진 거 많고요. 특히 한화는 2천억 원이 투입된 새 야구장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36번의 홈경기 중 32번을 매진시키는 엄청난 관중 동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 구장의 17,000석 규모가 너무 비좁았다는 원성까지 듣고 있습니다. 평균 관중에서는 삼성의 티켓 파워가 강력합니다. 10개 구단 모두 10,000명 이상의 평균 관중을 기록 중인데 삼성은 평균 관중 22,548명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LG, 롯데, 두산도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례 없는 인기지만 구단들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10개 구단 모두 구단의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그라운드의 스토리를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금단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경기 중 덕아웃 모습도 과감하게 공개합니다. 접전 상황에서 후배들을 일깨운 키움 플레잉 코치 이용규의 한마디. 기존 미디어에서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친근한 모습까지. 지난해 꿈의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올해 1,200만 관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100억 원대 자산가였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50대 아들이 간병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위암 말기에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돌보던 간병인이 혼인신고 이후 3개월 만에 아버지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게 아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 154조 원 치매머니 사냥꾼 편에선 범죄 타겟이 된 고령층 인지장애 환자들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다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를 식히러 온 시민들로 가득했는데요. 모처럼 파란 하늘도 드러나면서 야외 활동 즐기기엔 제격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안개가 짙어 주의해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지역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짧아지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강한 볕과 짙은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부터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2도, 청주 31도, 창원 3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충청 이남,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0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